남편 장례식장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흰 국화꽃 향이 어지러울 만큼 가득한 빈소, 의자 몇 개조차 채워지지 않은 썰렁한 장례식,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 그런데 그들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남편의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걸어 들어온 단 한 소년을 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허리를 굽힌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얼굴이 내 남편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평생 숨겨진 두 번째 가족이 있었음을 직감했고 그 충격은 내 무릎을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밝혀진 진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내였던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삶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교통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엔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직급도 눈에 띄는 재능도 없었지만 성실한 남편이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도 않고 집 마이너스 회사 마이너스 집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평생 이어왔습니다. 남편의 인간관계라곤 퇴직 후 가끔 전화하는 옛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차리는 내내 저는 혹시 남편의 인생이 너무 외롭지는 않았나 하는 미안함에 자꾸만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5평 조금 넘는 작은 장례식장의 의자가 텅 빈 모습을 보며 내 남편이 얼마나 조용한 삶을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같아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들어온 첫날 밤, 내 곁엔 딸과 사위뿐이었습니다. 딸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외롭게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먹먹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점퍼 한 벌로 겨울을 버티며 이 정도면 따뜻해라고 말하던 사람, 아침밥 대신 김치 몇 조각에 물 한 컵 마셔도 괜찮다. 늙으면 입맛이 없어지는 법이야 라고 웃던 사람. 그런 남편이 마지막 길까지도 쓸쓸해 보이니 미안하고 서러웠습니다. 상주 자리에서 향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례식장을 잘못 찾은 사람인가 싶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발소리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낯선 얼굴이었고 나이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다양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군데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렬로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 남편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슬프게 고개를 숙이는 걸까? 혹시 남편이 숨겨온 빚이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절대 나에게 빚을 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 몰래 무슨 일을 겪은 걸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온 낯선 조문객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흔한 예의나 의무감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보내는 듯한 깊은 슬픔. 그들의 어깨는 흔들리고 눈가는 시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슬픔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이번에는 1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코끝, 턱선 그 모든 것이 남편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나와 딸마저도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옆구리를 건드렸습니다. 엄마, 저 아이 아빠랑 너무 똑같지 않아? 순간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아이가 있었다는 뜻인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던 아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또 다른 세계. 나는 마치 내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평생 동안 나에게 숨긴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주분이 여사님이시죠? 저희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며 말한 다음 문장은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저희는 선생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남편을 지칭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버스 정비소에서 일한 기술직 사원이었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후배 직원들에게 가끔 조언 정도 하는 정도였지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릴 일을 할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라니 제 남편이요?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미소와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네. 여사님, 남편분 저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말투, 태도, 표정 아무리 봐도 남편과 단순한 인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 외에 무슨 활동을 해온 걸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때 그 소년이 남자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인사해도 돼? 아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남자와 소년을 번갈아 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있는 아빠란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인데 왜 저렇게 닮았을까? 도저히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저 아이가 남편과 너무 닮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내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저희와 선생님은 피로 이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듯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나를 멍하니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았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듯 아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렸거나 아니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사님, 남편분은 저희가 모여 살던 작은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요.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준 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봉사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은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왔다고?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왜 가족은 아무도?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이 했던 일로 가족에게 무게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요.
봉사나 헌신은 티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에 남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나 착한 일 했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해준 일을 말하는 걸 민망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에게 폐가 될까봐, 칭찬받을까봐, 혹은 부담 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남편의 그런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매일 퇴근하고 오셔서 저희 공부 봐주시고 밤늦게까지 말동무해 주던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중 일부는 중학생이었고 일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누구 하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너희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면모를 왜 나는 몰랐을까?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말이 적고 무거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혹시 보호센터에서 쏟아낸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다한 뒤라서였던 건 아닐까? 나는 그제야 수십 번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 피곤해 절어있던 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적었던 날. 그것이 집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느라 모든 에너지를 쓴 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소년이 내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를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듯 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이요. 맨날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랑 따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나누면서도 우리를 먼저 떠올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것이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남몰래 돌봐온 또 다른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과 이 사람들은 남편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여사님,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건 단순히 인사만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에게 남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나에게는 남기지 못한 마지막 말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생 숨겨온 일까지 있다는 사실에 이미 혼란스러웠는데 남편이 남겼다는 마지막 부탁까지 있다니.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남자는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여사님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겼다는 마지막 부탁이 있다는 말은 내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또 다른 삶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벅차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끝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남겼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이야기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무슨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제게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나요?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우리에게 앉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낼 때 비밀리에 그를 찾아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복통을 자주 호소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우리 가족에게조차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위장 질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말기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생존 기간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은 가족분들이 감당할까봐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족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병을 앓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 약을 챙겨주고 손을 주물러주던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의 고통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나에게 티를 내지 않았던 것은 혹시 내가 불안해할까 봐서였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고 혼자 병을 견뎌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면서 왜 남자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여사님이 워낙 여리시고 마음이 깊어서 본인을 위해 더 애쓰실까봐 그러셨다고 마지막까지 여사님이 편안하게 지내는 걸 바라셨다고 그러면서도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자리에 고꾸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보여준 무뚝뚝함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심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폭발하듯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말이 없고 조용했던 이유, 아픈 것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와 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바삭하게 마른 듯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흔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구급차에 실려 가실 때 저에게 건네신 메모입니다.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꼭. 나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조금 젖어 있는 듯 했는데 아마도 남편이 글씨를 적다가 흘린 눈물 자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메모를 펼치자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내고 웃어줘라. 그리고 보호센터 아이들 부탁한다. 특히 영우, 그 애는 나와 닮아서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싶었다. 부디 부탁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호센터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영우라는 이름이 적힌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과 너무 닮았던 그 소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그리고 그 이름. 영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녀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왜 이 소년을 특별히 언급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을 보는 내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돌보고 싶었던 아이가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이 기댈 곳 없었던 소년에게 남몰래 마음을 내어주었을 이유도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영우를 처음 본 날 아이에게서 본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컸던 시간들 때문에 영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우에게 특별히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공부도 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용품도 몰래 챙겨주셨죠. 영우는 선생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평생 나에게조차 잘 드러내지 않았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가족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상처를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남편의 무뚝뚝함조차도 전부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깊었고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애 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바로 나에게 그 사랑을 이어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메모의 마지막 줄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런데 이 메모에는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부탁한다고 하신 건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영우는 선생님께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셨던 어떤 사건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은 또 한 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감춰온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 평생을 뒤흔들 만큼 무겁고 아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죄책감을 느꼈던 사건과 영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내 머리를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일이 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그 일이 한 소년의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남자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한참이나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단 한 번도 가족분들께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으로 남기셨기에 저희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텅 빈 공간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고 나는 마치 남편의 눈짓이 내게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영우와 무슨 관련이 있죠? 남자는 영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우의 친아버지는 선생님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오래전 선생님과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평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고라니.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동료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그 일을 평생 속에만 묻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것,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조심스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의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일 선생님은 기계를 수리하면서 잠시 후배 직원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짧은 틈에 영우, 아버지가 작업구역에 들어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을 일이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없었던 이유가 하루아침에 이해되면서도 그 무거움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우의 친어머니가 사고 직후 영우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우는 4살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떠났습니다. 결국 보호센터로 넘어갔고 그때 선생님께서 영우를 처음 보게 되신 겁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영우를 특별히 아꼈는지, 왜 마지막 메모에 특히 영우라는 말을 남겼는지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영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우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사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영우에게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셨죠. 직접 입양을 고민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흔들릴까봐, 여사님께 상처를 줄까봐 그걸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영우를 부탁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나는 숨이 턱 목에 걸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삶 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평생 그를 짓누른 고통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한평생 남의 아픔을 챙기고 자신의 죄책감마저 타인의 돌봄으로 녹여내려 했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사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고, 이제 남은 건 여사님께 진실을 전하는 일뿐이라고요.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만 몰랐을까? 왜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누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나에게는 털어놓지 못했을까? 남편의 진심은 그 무언의 짐이 너무 커서 나에게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을까? 그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진짜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마지막 비밀입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한 겁니까? 그리고 남자가 전하려는 마지막 비밀이 무엇일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비밀이 있다고 말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한계까지 몰린 것처럼 힘겹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봉사활동, 영우의 사연, 남편이 평생 짊어진 죄책감까지 이미 그 사실들만으로도 내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하지 않은 게 더 있다니, 그 말은 나를 다시 어둠 속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축 처진 어깨를 겨우 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더 숨길 게 있다면 지금 다 듣겠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무겁게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말에 남자는 한숨을 길게 들이쉬고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여사님께 드리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끝까지 감추려 했을 겁니다. 여사님이 상처받을까봐, 죄책감을 느끼실까봐, 그래서 저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이 단어가 가장 무섭게 들렸습니다. 상처라니. 남편이 평생 나에게 뭘 숨겼길래 그걸 들으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 남자는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엉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영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한순간에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남편이 왜 그런 생각을? 내가 다급하게 묻자 남자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은 바람을 피우신 적도 없다고 늘 단언하셨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과거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영우를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흔들렸던 겁니다. 나는 온몸이 풀리며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남편의 과거 상처라니.
남편은 자기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사를 묻고 싶다가도 말수가 적은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넘겼던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그 상처가 대체 뭔데요? 왜 영우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과 무거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는 사실 친가족이 없었습니다. 여사님께 말씀하시길 꺼리셨겠지만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남편이 버림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아버지는요? 남자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호센터의 오래된 파일에 의하면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남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고아원과 보호센터를 계속 전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 가족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선생님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에게조차. 나는 손을 입에 가져가 떨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나는 평생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다른 사람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과거는 철저히 감추려 했던 이유가 이제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평생 자신의 그림자처럼 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본론을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상처 때문에 영우가 남겨진 아이란 사실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평생 남겨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영우가 선생님을 무척 따르기 시작하고 선생님도 영우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셨던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영우를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그 감정이 점점 더 강해져 결국 스스로마저 혼란을 겪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영우를 보며 혹시 자기 아들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내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분명히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지만 버림받은 자신의 과거 때문인지 영우의 상황을 보며 혹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가 또 세상에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상한 동질감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영우 사이에 피해 연결을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영우에게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 숨겨온 자기 자신을 영우에게서 발견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우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는 일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이 혹시라도 가족인 나에게 상처가 될까봐 끝까지 숨겼던 것입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영우의 인생이 또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사님이 힘이 닿는 한 도와달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디고 너무 많은 고통을 혼자 덮고 그러면서도 냉정한 척, 담담한 척, 웃어 보이며 나와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우가 갑자기 내 앞에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 사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게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숨을 삼키듯 멈췄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올 남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우가 내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그 작은 어깨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표정에는 어른보다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영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잠깐 뵈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까지 영우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리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영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들었니? 천천히 말해도 돼. 영우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목소리는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선생님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영우야, 나는 평생 내게 말 못한 게 있다.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요. 영우는 말끝을 떨었고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벌써부터 듣기 두려웠습니다. 영우는 다시 입술을 꾹 깨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에게 미안한 건 나는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다라고요.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미안함, 책임지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무력감, 남편이 왜 평생 그 누구에게도 자기 속을 드러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그 짧은 문장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영우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동시에 나와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 감정을 반드시 숨겨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우는 그 말 다음에 이어진 한 문장을 말하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우야, 나는 사랑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그래서 내게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부탁이다. 내가 나와 같은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라. 내가 꿈꿨던 가족을 너라도 꼭 이뤄주면 좋겠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신이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거리를 둔 적도 있었으며 힘들어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은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몸에 새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평생 나에게 보여준 무뚝뚝함, 불편할 정도로 말을 아끼던 모습, 아프면서도 티내지 않던 그 습관들이 전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나에게조차 깊은 속마음을 꺼내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그의 고독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내 가슴이 미어지듯 쓰라렸습니다. 영우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주머니께 제가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건 아닌지 두렵다. 그래도 여보는 분명히 이해해 줄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서마저 나를 걱정한 것이다. 자신의 고백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까봐, 짐이 될까봐 마지막까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얼마나 의지했고,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했고 늘 눈치를 보셨습니다. 여사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여사님이 진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우를 비로소 부탁하신 겁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남편의 마지막 생각, 남편의 마지막 두려움과 희망. 그 모든 것이 내 어깨 위에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결코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잔해처럼 그의 따뜻함을 대신 이어가라는 마지막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영우가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작은 용기로 내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내 마음을 뒤흔드는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주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영우가 아주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품어본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였습니다. 그 단어에는 절박함과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견뎌냈던 고독과 상처를 이제 와서야 이해한 것도 벅찬데 그가 떠나며 남긴 부탁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우의 작은 손이 내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와는 다르게 내 마음은 소용돌이치듯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정서적 고백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붙잡고 싶은 단 하나의 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지친 중년의 아내였고 남편을 잃은 직후의 상태였습니다. 내 삶에 다시 한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고 그 아이의 상처를 책임질 만큼 강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우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영우야, 나를 가족처럼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니? 영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들고 있었고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어디로 돌아갈 곳이 있었으면 해서요. 그 말은 나의 중심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돌아갈 곳. 남편이 말했듯 그 아이는 나와 닮은 사람을 오래 기다려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피어오르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어주는 일은 단순히 불쌍해서 혹은 남편의 부탁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딸의 삶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결정이었습니다. 섣불리 감정에 휩쓸려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럽게 영우의 손등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고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잘 알겠어. 그런데 아주머니도 생각이 필요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걸 알아서 내 마음도 너무 복잡하단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을 숨기지 못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표정에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내 딸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고 나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도 이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딸은 영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우야, 선생님께서 많이 사랑하셨구나.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것 같아.
영우는 수줍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근데 아빠가 마지막까지 영우를 걱정했다는 건 엄마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닐까? 그 말은 내 심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믿었다는 말, 그리고 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 그건 너무 큰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빠가 부탁했다고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키우면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잖아.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깊이 꽂혔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안은 잔잔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영정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묻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나에게 어떤 답을 바라요? 그러나 그 답은 남편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있던 영우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우야, 아주머니가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지만 너를 외면하고 도망가지는 않을 거야. 영우의 눈이 커지며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내 마음도 아빠의 마음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그 순간 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그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너무나 가벼웠고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상처의 마지막 조각을 내가 대신 붙여달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우를 데려가든 돕는 형태를 고민하든 나는 아직 남편의 과거를 완전히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말씀 중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는 멍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또 어떤 진실이 남아 있다는 말인가? 남편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내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실은 남편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자가 아직 더 남은 말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 죄책감, 혼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마치 가슴이 한 겹씩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모든 것을 이제야 밝히려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에게 남편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순간 어떤 선을 넘게 될까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가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조용히 꺼낸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사님, 선생님은 영우를 도우면서 사실 자신의 친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왠지 모를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뒤에서 덮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친가족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친가족을 찾고 있었다니. 그것도 평생 나는 가족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고아원과 보호센터의 기록을 오래전부터 조금씩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요. 여사님께 말씀드리면 괜히 희망을 갖게 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나는 손을 떨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이 친가족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사실보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곤 나와 딸뿐이라고 말하던 남편. 그 사람이 사실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뿌리를 그토록 찾고 싶어 했다는 사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떠올라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말의 속도를 늦추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숨기려 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였고 구부러진 가장자리는 이미 여러 번 접힌 듯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아내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또다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나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몇 번이나 편지를 쓰고 찢었을지 그 시간이 모두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몇 줄의 짧은 문장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편과 어떤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남편의 필체로 짧지만 심장을 꿰뚫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하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남편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친가족을 찾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보호센터를 통해 친어머니의 연락처가 전달됐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셨고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표현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친어머니는 그를 수십 년 동안 찾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고통을 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흐느끼듯 말을 뱉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혼자? 남자는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끝내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여사님이 자신을 더 안타까워하고 더 미안해하고 더 아파할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평생 마음을 닫아두었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싶지 않아 숨긴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나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서류 속에 있던 또 하나의 쪽지를 내게 건넸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영우에게 남기신 말입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우야, 우리 둘 다 버려졌다며 울던 날이 있었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나처럼 혼자가 아니다. 그 문장은 남편이 평생 숨기고 살아온 외로움의 정답이자 영우에게 남긴 사랑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흐릿해진 글씨가 내 손가락 끝에 번져 있었고 남편이 썼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온기가 마지막으로 남아 내 손바닥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만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은 변함없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가가 시뻘게 젖어 있었고 두 눈엔 아직 거치지 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는 표정, 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어린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비록 아직도 모든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단순한 미안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 남편이 평생 혼자 끌어안아온 고독을 이제는 내가 대신 덜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영우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마지막 사랑을 남편 대신 내가 채워줘야 한다는 것. 내가 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영우야, 아주머니가 너를 지킬게.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이제 서로 도와가며 살아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작고 떨리는 두 손이 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저버리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머니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도 나와 우리 딸도 서로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이 지내보자. 그 말은 단순한 동정도 충동적인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을 내가 완전히 깨달은 순간 그가 남긴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 보듬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도 조용히 우리 옆에 다가와 영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영우야, 우리 같이 지내도 돼. 엄마도 나도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영우는 딸의 품으로 들어가 한참이나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웅크러져 있던 어떤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고독, 남편의 상처,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영우라는 작은 아이를 통해 내게로 이어져 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가족의 진짜 의미를 내가 완성해 주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누군가를 대신 책임지라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사랑의 형태를 내가 완성해 달라는 깊은 요청이었다는 것. 나는 그 사랑을 이어가기로, 남편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까지 가기로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나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이, 당신이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내가 이어서 지킬게. 영정 속 남편의 미소는 살아생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영우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영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